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늘 밤이 고비라는데 당신이 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승준이도 옆에서 계속 울어. 당신이 좀 와줘. 아니, 엄마가 지금 죽었어? 아니, 돌아가신 건 아니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래. 나 무서워. 야, 넌 겁낼 걸 겁내라. 죽으면 그때 말해. 나 지금 바쁘니까 엄마 돌아가시면 전화하라고. 승준애미야 그만해라. 저 썩을 놈의 새끼한텐 내가 천벌을 내릴 테니 그저 너한테만 한없이 미안하구나.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대화인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데 돌아가시면 연락하라니요.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모든 자식이 다 효자가 아니고 부모 중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된 사람입니다. 제 나이 50이 넘어서야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니 지난 일이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과 갈라서고 지금에서야 얘기하지만 제 남편 참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를 아내로 인정해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자기 친자식은 살뜰히 챙겨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개만도 못한 놈이었네요. 동물도 목숨을 걸고 제 자식을 챙기는데 그 사람은 부모의 자격도 자식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놈이었죠. 그런 놈이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지 너무 후회되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회사라는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돈을 벌기 위해 공장으로 갔는데 저는 조금 진로가 달랐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시다 보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셔서 공장에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일개 직원이 어떤 대우를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셨기에 절대 공장 취직은 안 된다면서 돈을 적게 받더라도 사무직에 취직을 하라고 하셨죠.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제가 취직할 수 있던 곳은 작은 중소기업의 비서직이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력도 없는 저를 뽑아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는데 다행히도 직원분들이 참 친절하고 착했습니다. 특히 저보다 6살 많은 남자 과장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죠. 미정 씨,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일은 잘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일러. 내가 아주 혼내줄 테니까. 라면서 제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일을 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먼저 나서서 제 실수를 막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인 줄 알았고 그분이 그저 착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하는 그날 주변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미정 씨는 눈치가 너무 없다. 누가 봐도 최 과장이 미정 씨 좋아하는 거 모르겠어? 해도 너무하네. 우리 다 아는데 왜 미정 씨만 몰라? 저렇게 마음 졸이는데 어쩜 눈길 한번 안 주냐? 최 과장, 너도 남자답게 고백 좀 해. 그렇게 맨날 뒤에 숨어서 어물쩡대니까 여자가 모르잖아. 라면서 저희 두 사람을 엮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난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최 과장님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라면서 소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변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저와 그 사람은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저를 좋아한다고 선언을 한 뒤 그 사람이 불편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심은 정말 없었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도움을 받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조금 불편한 티를 내니까 그 사람도 눈치가 보였는지 제게서 점점 멀어져 갔는데 여자 마음이 갈 때라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저랑 그 사람 둘만 남아서 야근을 할 때였는데 먼저 짐을 챙겨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정 씨, 저 먼저 갈게요. 일 마무리 잘하고 내일 봐요. 라고 하는데 괜시리 그 말이 차갑게 느껴져서 과장님은 사람이 참 쉽네요. 좋다고 잘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그렇게 사람을 냉대해요? 라고 물었더니 어물쩡거리던 그 사람이 아니,
나는 미정 씨가 나 싫다고 하니까 계속 좋아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 접으려고 그랬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버럭 화를 내면서 제가 언제 싫다고 했어요? 그냥 좀 시간이 필요했지. 싫다고 한 적은 없어요. 라고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날 이후로 제게 다시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1년간의 연애 끝에 부부의 결실을 맺기로 했죠. 알고 보니 그 사람과 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 사람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였고 저는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둘 다 어머니와 살다 보니 엄마에 대한 애정이 크기도 했고 서로의 어머니께 정말 잘해드리자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 남편 될 사람이 제게 하는데 좀 놀라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어릴 때 이혼하셨대. 엄마 말로는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새살림을 차렸다는데 좀 그렇지? 근데 내가 나이 들고 아빠를 한 번 만났는데 아버지 말에도 일리가 있더라고. 그때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엄마랑 내가 힘들까 봐 그 여자랑 좀 힘을 합쳐서 사업을 했다나 봐. 엄마는 바람으로 오해한 거고.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라 아버지도 별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도 뭐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사업 성공한 덕에 엄마는 위자료도 받고 나 키운다고 양육비도 매달 받고 아버지가 금전적으로 부족하게는 안 해주신 것 같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도 열심히 살아서 여장부 다 됐잖아.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어딨어. 마흔이 넘은 여자가 직원들 네다섯씩 거느리면서 사업 운영하고 이런 거 쉽지 않잖아. 난 바람나서 이혼한 아빠도 원망한 적 없고 나 잘 키워준 엄마도 원망한 적 없어. 우리 부모님 자랑스러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뱉은 말이니 듣기 좋으라고 돌려 말한 것 같았고 툭 까놓고 얘기하면 아버지는 바람나서 여자랑 새살림 차리고 어머니는 악착같이 돈 벌어서 제 남편을 키웠다는 얘기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부모님들 문제고 저희 두 사람이야 뭐 지금은 죽고 못 사니. 단지 제가 바라는 건 저희 두 사람을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 앞선 걱정일 수 있는데 자식을 혼자 키운 홀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는 건 제 주변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어머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시더니 그래, 아버지 없이 어머님이 혼자 키우셨다고?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 잘해드려. 딸 시집 보내는 마음 마냥 편치는 않으실 거야. 시댁 눈치 본다고 엄마한테 소홀히 하지 말고. 나도 그런 거 눈치 주는 사람 아니니까 시댁이라고 어려워 마. 내가 보기엔 이래도 많이 어려. 우리 아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그냥 나처럼 이혼 안 하고 그저 자식 낳고 평범하게 잘 살면 돼. 아이한테는 부모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내 말 명심하고 두 사람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라며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저희 두 사람은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직장 동료들도 저희 결혼식장에 와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최 과장 진짜 멋있다. 결국 미정 씨랑 결혼식을 올리는구나? 진짜 다행이다. 혹시나 만나다가 헤어지기라도 했어봐. 둘 중 한 명은 회사 나가야 되잖아. 그런 일이 안 생겨서 얼마나 좋아. 행복하게 잘 살아. 농담 섞인 말들을 하며 저희들을 축하해줬죠. 그렇게 결혼한 지 5개월 정도 지나고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저희 엄마,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줬는데 유독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손주까지 보게 해주고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너무너무 고마워. 공부 못해도 되고 못생겨도 된다. 그저 건강하게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만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키워줘.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무나. 너무 고맙다. 라면서 제게 돈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제 남편과 잘 지낼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는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 같았습니다.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엄마에 대한 애틋함은 별로 없어. 그래서 성인 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자취방 구한 거야. 엄마도 일하느라 내 밥 제대로 한번 못 챙겨줬는데 나라고 자식 노릇 해야 될 이유 있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당신 키우려고 평생 일하신 거잖아. 대학도 보내주시고 등록금도 내주신 거고. 그렇게 낱말하듯이 얘기하는 거 어머님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혹시나 그런 얘기는 어머님 앞에서 하지는 마. 라고 한 소리 하면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뒷바라지를 해야지. 그것도 못할 거면 왜 낳았어? 대학까지는 보내줘야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나 키운 돈 엄마가 번 것도 있지만 아빠가 이혼 위자료로 준 거고 양육비도 받은 거잖아. 난 엄마가 나 혼자 키웠다고 생각 안 해. 비록 집은 나갔지만 아빠의 도움도 받은 건 사실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솔직히 저는 어머님에 대한 안쓰러움이 느껴져서 어머님을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면서 저는 회사를 관두게 됐고 저와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여비서가 새로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보, 새로운 직원은 어때? 일 좀 잘해? 인수인계를 더 해주고 왔어야 됐는데. 미안하네. 나도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될 줄 몰랐어. 라고 말했더니 뭐 그냥 저냥 괜찮아. 금방 적응한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좀 서툴지. 당신이 나아. 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고마운 마음도 들었고 회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랬는데 그 이후로 남편은 그 여비서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여보, 그 새로 왔다던 수정 씨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 일은 좀 서툰데 뭐랄까 사람이 좀 포근하다고 해야 되나? 암튼 인상이 좋아. 회사 사람들도 다들 칭찬일색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니까 솔직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 그 여자 얘기 요즘 많이 한다. 나 좀 질투나려고 해. 라고 삐진 티를 냈더니 내가 그랬나? 알겠어, 조심할게. 아무래도 회사 일이다 보니까 계속 당신한테 얘기하게 되네. 미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출산을 하고 아이가 돌을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항상 야근을 하면 한다, 늦으면 늦는다고 꼭 전화를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12시가 넘어도 연락이 안 되길래 동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회식은커녕 퇴근 시간에 맞춰 바로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돼서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나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제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틀비틀 걷는 남편 옆에는 제가 인수인계를 해줬던 여비서가 있었고 그들은 골목길 앞에서 끌어안더니 진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을 서서 바라보는데 그제야 남편이 저를 발견했는지 여보, 라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들어와서 아이의 짐과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오더니 오해야, 진짜 오해야. 내가 술을 먹어서 그랬나 봐. 진짜 실수야, 여보, 믿어줘. 이거 진짜 실수야. 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쳐다보며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뭔 줄 알아?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미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바람을 인정한다는 건데.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뭘 본 건지 모르겠어. 당분간 제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주라. 부탁할게. 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짐을 싸서 나와 친정으로 가려고 하니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갓난 아이를 안고 짐을 싸들고 온 제 모습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놀랄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댁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걸어서 5분 거리였던 터라 흐느껴 울면서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문 앞에서 벨을 누르자 깜짝 놀란 어머님은 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라면서 저를 집안으로 들이셨고 저는 제가 목격한 일 그리고 겪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언젠가 그놈이 그럴 놈이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듯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혼할 거니? 라고 물으시는데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당분간 어머님은 집에 가지 말고 시댁에서 지내라며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홀로 시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지내다 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기억은 점점 사라졌고 어머님이 남편 대신 생활비도 챙겨주시고 육아까지 도와주시니 오히려 남편이랑 지낸 때보다 몸과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어머님은 친구처럼 가까워졌고 때로는 마주 앉아서 남편을 흉보기도 했습니다.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어머님과 저녁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결혼할 때 했던 말 기억하니?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너한테 며느리 노릇하라고 한 적도 없고 나 섬기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너랑 재훈이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 바랬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 그래서 그런데 너만 괜찮으면 이혼은 안 하고 그냥 가끔 재훈이 만나면서 나랑 이렇게 사는 건 어때? 나 죽으면 내가 이 집은 너한테 물려주마.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리던지.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아빠 없이 애를 키우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라 이혼이 사실 겁나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못 이기는 척 어머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이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어머님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 혹시 제가 여기 있는 거 그 사람한테 얘기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응 했지, 했고 말고. 근데 어쩜 이놈이 전화 한 통 없고 집에도 와보질 않네. 지혜 보고 싶지도 않나?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괘씸하던지. 안 그래도 어머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업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요양 중이신데 건강도 안 좋은 어머님과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는 저를 이렇게 방임하며 살아가는 남편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야 아직 젊고 건강했지만 사실 시어머니께선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도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다는데 다행히도 조기 발견을 하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하시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시고 병원도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하나 있는 어머니를 저렇게 방치하니까 제가 다 속이 상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을 만나기 위해 회사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 여전히 그 여비서와 연인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 회사 직원들이 미정 씨가 여기 웬일이야.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재훈이 지금 출장 나갔는데 내가 전화해 볼까? 라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됐어요. 저 들어오면서 그 여비서랑 남편이 히히덕거리는 거 다 봤어요. 이미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것도 알고요. 억지로 저 위로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받아쳤죠. 저는 회사 건물 앞에서 남편을 마주쳤고 남편은 저를 보더니 연락하지 말라더니 제 발로 찾아왔어? 뭐야, 갑자기 말도 없이 왜 왔는데? 라면서 오히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사람 맞아? 당신 애기 아빠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연락하지 말랬다고 애기 얼굴 한 번 안 보러 와? 어머님이 몇 번이나 연락했다며. 전화는 애 안 받는데. 라고 따졌죠. 우리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 아니야? 엄마는 자꾸 전화해서 이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당신은 나보면 잔소리할 게 뻔하지. 나도 당신 앞에 빌빌대면서 빌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잖아. 그래서 연락 안 했어. 당신이랑 엄마 진짜 웃긴 거 알아? 자기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보고 찾아와서 빌려고 하고.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두 사람이 자꾸 나한테 그러면 그럴수록 나 두 사람 다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내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당신이 선택해. 라면서 회사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주도권을 뺏긴 느낌이었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돌아오겠다는 대답은커녕 된통 욕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시간은 정처 없이 흘렀습니다. 저도 집에서 살림만 할 수는 없어서 아이가 자라면서 집 근처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네가 안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애기나 잘 봐. 너가 이러면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 벌지 말고 그냥 있어라. 하셨지만 솔직히 제 몸이 간지럽기도 했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2년 정도는 별거하며 살았고 남편 얼굴을 보려면 회사를 찾아가야 했는데 그날도 연락 없이 회사를 찾아갔더니 직원이 저를 보면서 미정 씨, 최 과장 퇴사했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미정 씨한테는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놈이 얘기도 안 했어? 나쁜 놈, 어떻게 지 마누라한테 퇴사하는 것도 말 안 하냐?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혹시 그 여비서도 같이 퇴사했어요? 남편이랑 바람난 그 여자요. 라고 물었더니 응, 둘 다 같이 퇴사했어. 솔직히 두 사람 다 입 밖으로 얘기만 안 했지.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사장님이 몇 번 주의를 주긴 했는데 그런 게 불편했던 건지 어쩐 건진 모르겠지만 둘 다 같이 나가더라고. 소문으로는 뭐 어디서 장사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그냥 끊어버리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진즉에 포기하셔서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지가 돈 떨어지고 배 곪으면 찾아오겠지. 걔는 그런 놈이야. 라면서 아들을 포기한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애가 어린이집도 다녀야 하고 가끔은 아빠가 어딨냐면서 찾기도 하는데 둘러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거짓말을 하는 것도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딱 3년이 되던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암 환자였던 시어머니가 정기검진을 하러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아가 일을 어쩜 좋냐. 아이고, 내가 좀 더 부지런을 떨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뭘 하는데요? 라고 물었는데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다네. 분명 다 치료됐다고. 정기검진만 제때 받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다냐.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그게 말이 돼요? 오진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씩 오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왜 병원을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실은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했었는데 내가 일도 바쁘고 사업도 많이 기울었었잖냐. 그래서 제때제때 병원을 잘 못 갔어. 내 몸을 내가 챙겼어야 됐는데. 아이고,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날까지 받아놨으니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 아들 결혼도 시키고 딸 같은 며느리도 생기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까지 봤으니 이룰 건 다 이뤘다. 이거면 됐어. 내가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어. 라면서 당장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치료 잘 받으시면 완치될 수 있어요. 어머님 이겨내셨잖아요. 생각보다 암 치료 그렇게 힘들지 않대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한보다 날 받았다 뭐 이런 말씀 마시고 어떻게든 나아야겠다는 생각만 하세요. 저랑 같이 병원도 다니시고 항암 치료도 해요. 라고 말했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 말이라도 고마워. 평생을 키워온 아들보다 며느리인 너가 참 고맙다. 라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일하던 식당도 관두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병원도 다니고 몇 끼 건강식으로 밥도 차려드렸죠.
초반에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식사도 잘하시고 거동도 잘하시던 어머님께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얼굴 색도 점점 변하고 죽을 끓여드려도 한두 숟갈만 먹어도 전부 구토를 하시니 정말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상태가 안 좋으시던 어머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지기도 하셨습니다. 걷지도 못하시던 분이 동네 골목을 산책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제 아들 어린이집 하원도 봐주시겠다면서 직접 나가기도 하셨죠. 그래도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을 때 남편을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1년 만에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남편이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당신 뭐야? 뜸하다 싶더니만 또 시작이야? 라면서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화낼 때 아니야. 어머님 암이셨던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치료받으실 때도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녔다면서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어머님 완치되고 나서 정기검진하러 가셨다가 암세포가 이미 온몸에다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면서 시한부 선고 받으셨어. 길어야 1년도 안 된다는데 나랑 승준이는 둘째치고 당신 어머니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러고도 아들이야? 그러고도 사람이야? 라고 따졌더니 또 재발했다고? 아 진짜? 아니 엄마는 젊은 사람이 무슨 암재발을 해? 돌겠네. 그래서 날짜가 언젠데? 뭐? 당장 내일 모레야? 일주일 뒤야? 라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6개월이 넘었어. 진짜 길어야 1년이고 의사 말로는 내일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대.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와. 지난 일은 다 용서할 테니까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님이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어머님이 다시 건강해지실. 이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보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당신 진짜 웃긴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엄마랑 당신 둘이서도 행복한 거 아니야? 막말로 당신 돈도 안 벌면서 나랑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엄마 뜯어먹고 살잖아. 그러면서 뭐 다시 시작해. 그게 누굴 위한 건데?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해.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힘 합쳐서 가게도 열었고 돈도 많이 벌어. 근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맘 같아선 당신이랑 강제 이혼하고 그 여자랑 제대로 혼인하고 싶은데 내가 참은 거야. 알아? 라면서 제게 따지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아프다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들이라니 그 앞에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국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신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살면 진짜 벌받아. 라고 얘기한 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씁쓸한 통화를 마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머님이 평소 같지 않은 겁니다. 기침을 하면 계속 구토를 하시고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속을 개워내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구급차를 불러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집에 모시지 말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늘 밤이 고비라는데 당신이 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승준이도 옆에서 계속 울어. 당신이 좀 와줘. 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지금 죽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돌아가신 건 아니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래. 나 무서워. 라고 얘기했더니 야, 넌 겁낼 걸 겁내라. 죽으면 그때 말해. 나 지금 바쁘니까 엄마 돌아가시면 전화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설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때 저는 어머님 옆에서 계속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손주 초등학교 입학식에 같이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아니, 결혼하시는 것까지 보셔야죠. 어머니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려고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저랑 승준이는 어머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늘 밤만 잘 넘기면 이제 괜찮대요.
그러니까 제발 힘 좀 내세요. 라면서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그렇게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저 혼자 어머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이 찍혀 있으면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연락이 없었고 혼자서 손님 맞이를 하고 발인 날 아침 남편이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는데 해외 로밍 중이라는 통화 연결음이 나오는 겁니다. 남편은 그제야 전화를 받더니 나 지금 외국이니까 빨리 말해. 전화비 많이 나와. 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돌아가셨어. 경황이 없어서 너무 연락이 늦었네. 오늘이 발인 날인데 당신의 내 전화 받고도 연락 안 했어? 어머님이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신이 마지막 가는 길 지켜줬으면 어머님도 행복하게 돌아가셨을 텐데. 당신 정말 너무 원망스럽다. 너무 밉고. 내 부모도 아닌데 난 이렇게 슬픈데 당신 대체 뭐야?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해외 로밍은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외국이야? 라고 물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끊어. 나도 한국 돌아가면 바로 집으로 갈 테니까. 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정말 허무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사랑했고 제 아들에게 이 사람의 피가 섞였다는 사실이 너무 역겹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연애를 하는 1년 동안 이 남자를 사랑한 제 자신이 미워질 정도로 너무 원망스럽고 지난 날들이 후회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5일 뒤 저와 아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한다는 말은 당신, 엄마 잘 보내드렸어? 당신이 딸이나 마찬가지잖아. 라고 묻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정을 쏟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응, 잘 보내드렸어. 지금 어머님 유품 정리하는 중이야. 당신 왜 왔어? 어차피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뭐하러 찾아왔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래도 뭐 당신이 알아서 잘했겠지만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바로 갔는데 내가 통화할 때 말했잖아. 나 외국이라고. 그래서 당장 올 수가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외국이라서 못 온 거겠지. 근데 나였으면 바로 한국 오는 비행기표 끊어서 왔을 거야. 어머님이 위독하다고 연락했을 때 당신이 왔으면 그래도 장례는 같이 치를 수 있잖아. 근데 당신 뭐라고 했어? 어머님 당장 죽는 거 아니라면서 안 왔잖아. 그래서 어머님 혼자 보내드렸잖아. 이제 속이 시원해? 이렇게 어머님 보내고 나니까 속이 편해? 라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오려고 했지.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 약속인데 어떡해?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약속? 웃긴다. 그 여자랑 약속했니? 그 여자랑 해외여행 갔다 왔어? 왜 기념일이라도 됐나? 그래서 해외여행 갔나? 아주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야, 이 새끼야. 철 좀 들어라. 너 그러다 벌 받아 진짜. 라면서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했죠. 남편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옆에서 어머님 유품 정리하는 걸 돕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 서랍장을 정리하는데 그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펴서 읽어내려가는데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종이는 어머님의 유언장이었고 손에 힘이 없으셨는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우리 딸 같은 며느리 미정아, 콩가루 같은 집안에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남편이라는 놈이 속을 썩이는데도 늘 웃는 얼굴로 나를 보살펴주니 너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하래기가 없구나. 너를 그렇게 고생시킬 줄 알았다면 내 아들놈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바로 이혼하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내 욕심에 너를 우리 집에 잡아놓은 것이 천추의 한이구나.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재훈이랑 갈라서고 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렴. 그리고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에게 했던 약속은 꼭 지킬 테니 걱정 말거라. 너의 미래를 누구보다 응원하마. 정말 고맙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엎드려 펑펑 울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펼쳐보더라고요. 한참을 읽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재산을 너한테 준다는 거야? 라고 제게 묻는 겁니다. 당신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님이 나한테 재산을 준다는 그 글밖에 안 보여? 라고 물었더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들은 난데 왜 당신한테 재산을 물려줘?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절반 넘게 당신한테 주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아, 진짜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아무리 내가 아들도리를 못해도 그렇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재산의 반 이상을 넘겨준다고? 엄마, 암이 아니라 치매 아니야? 라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혼자 씩씩거리던 그 사람 갑자기 제 멱살을 잡더니 이거 네가 시킨 거지? 병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쓰라고 네가 시킨 거지? 천하의 독한 년! 너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이 유언장 네가 쓴 거야? 우리 엄마 설득해서 네가 쓴 거냐고. 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거실로 질질 끌려나갔고 남편은 제게 손찌검을 하면서 이런 돈에 환장한 년. 너 이거 내가 사실 밝혀낼 거야.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 내년이 홀딱 먹으려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거 경찰서 가져가면 바로 사실 밝혀줘. 그땐 내가 바로 너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두고 봐. 나 우리 엄마 재산 너한테 순순히 못 줘. 단 한 푼도 10원짜리 한 장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라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수시로 저를 밖으로 불러내서 경찰서며 변호사 사무실이며 법원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저야 어머님이 살아생전 제게 남겨주시겠다던 이 집 한 채만 받아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남편이 유언장 필적 감정을 맡기겠다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어머님의 유언장은 당연히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판명이 났고 저는 어머님 재산의 일부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제 고집대로 남편과 이혼을 했다면 이 재산도 받지 못했을 텐데 어쩌면 어머님은 제게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시려고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어머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작은 가게를 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재혼을 할 기회도 몇 번 있었지만 한 번 남자한테 된통 당하고 나니 재혼은커녕 연애도 하기 싫더라고요. 가끔 남편은 술에 취하면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돈을 달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저와 이혼하자마자 그 여비서와 재혼을 했는데 성격 차이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밤중에 저를 찾아와서 싹싹 비는데 꼴배기도 싫어서 소금을 뿌려 내쫓았네요.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20년이 넘어갑니다만 아직도 종종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버린 뒤로 정말 남이 돼버렸지만 제게는 저희 엄마만큼 고맙고 소중한 분이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어머님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혹시나 제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이것만 알아주세요. 어머님은 정말 누구보다 강한 여자셨고 좋은 엄마셨어요. 비록 자식이 제 몫을 다하진 못했지만 그게 어머님 탓은 아니니 너무 노여워 마시고 그곳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